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대변하는 걸까요? 사실 어제 그렇게 빠졌으면 오늘 기계적 반등이라도 좀 줘야 하는데 지수가 결국에는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밀려가면서 하락 종목 수도 많아졌고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환율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환율 자체는 6원 30전 내리면서 1335원 90전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빅스 지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20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더 내려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 현재도 사실 빠지고는 있는데 19.2. 맞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Fear and Greed 지수도 살펴보니까 사실 일주일 전에만 해도 그리드 쪽이었는데 현재 내추럴까지 내려왔습니다. 제 마음은 Fear인데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동안 올랐던 것들을 좀 반영해서일까요? 아직도 내추럴에 지금 Fear and Greed 지수가 와 있는 만큼 미국 선물 시장도 올라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폭입니다만 계속해서 하락 권역 에서 움직이면서 아시아 장중에 큰 움직임을 주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니케이 지수가 꽤나 빠졌습니다. 1%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37,000엔대를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수출주 중심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2% 이상의 하락폭을 그려줬고요. 엔달러 환율이 여전히 143엔대, 144엔대 요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지금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내는 모습인데요. 보니까 신재생, 자동차, 헬스케어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 모바일 결제라든지 전자신분증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심천지수가 상승폭을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소폭 강세로 0.2%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 보기가 나타나는 건 숫자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일 겁니다. 오늘 밤에 또 오늘도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1,000건이 예상치인데요.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1시에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는 확장 국면이기는 한데 과연 실제치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해야 할 숫자가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도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다라는 거고요. 코스피가 0.2%대 약세 2,575포인트, 코스닥도 0.8%대 약세로 725포인트까지 좀 훅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600억 원대 개인들이 매수를 보여줬고 오늘 기관이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금융투자도 이 매수세에 합류를 하면서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1,200억 원대 매수 보여줬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더 키우지 않은 건데요.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선물 시장 매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투톱이 좀 더 사실은 올라야 속이 시원할 텐데 참 흐름을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반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제 8% 빠졌으면 반절 정도는 돌려줘야 하는데 3% 가까이 올라주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그나마 확인해 볼 건 외국인이 소폭 하이닉스는 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빠지면서 7만 원 선 내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버텨내줬고 이외에 역시나 하락 종목 수가 더 우위인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가장 강했던 거 사실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써내고 장중 상승폭을 아쉽지만 좀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원랜드가 7%대 강세, 파라다이스 GK의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내줬습니다. 중국에서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죠. VIP 수요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 방어주 섹터들이 한 번씩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주들이 움직이더니 오늘은 통신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T 차트 함께 살펴볼까요? 관심을 아마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싶긴 한데 최근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 SK텔레콤이 1%대, KT가 오늘 3.5%까지 그 상승폭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LG유플러스도 함께 올라줬습니다. 요즘 통신주들 차트 열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올라왔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바닥권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한 번씩 올라오죠. 오늘은 CJ E&M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터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뿜어냈습니다. CJ E&M이 7%대 급등, 스튜디오 드래곤, 위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보여줬고요. SM이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에도 불구하고 큰 시세를 내지 못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차트 사실 CJ E&M 열어보시면 굉장히 기어가고 있다가 오늘 양봉이 좀 나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OLED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언제쯤 좀 실적이 좋아질까 싶은데 일단 증권가에서 실적 그나마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 나왔고요. 또 새로운 아이폰들, 앞으로 나올 아이폰들에게는 다 OLED가 장착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4%대, 선익 시스템도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차트를 열어봤네요. 선익 시스템이 9%, 덕산 네오룩스,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3%대 시세를 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고체단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움직였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에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럿 공장을 완공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다 보니까 좀 뉴스화가 됐고요. 8%대 급등 보여줬고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5%,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게임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금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대장주격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크래프톤인데 오늘 좀 시원하게 올라줬고요. 위메이드, 펄어비스까지 함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빠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참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랐던 이유가 AI로 인해서 전력설비 교체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AI 거품론이 나오고 IT주가 꺾이면서 함께 꺾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8%, 한전산업이 9%, 산일전기, 재룡전기, 가온전설 일제히 5%에서 8%의 낙폭을 그려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감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딜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약세장 대 저가 매수, 반도체주 호시절 가나라고 잡아봤습니다. 관련해서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주 호시절 이미 간 거 아닙니까? 시장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눈높이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그리고 이게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졌네요. 네.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라고만 코멘트 주시면 제가 너무 슬프고요. 그렇죠. 저도 많이 슬퍼요, 사실. 사실 IT가 꺾이면 시장 자체에 힘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실 9월장, 10월장 안 좋을 거다라는 공포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투자자의 투심이 더더더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겠죠? 시장에 결국 바라보는 건 결국 이것 같아요.
지금 빠지는 것 자체는 알고 있어. 그리고 어제 아임증권에서 나와 있는 이런 리포트를 보더라도 당분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는 관망을 하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범용 반도체의 업사이클이 나오기도 전에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황 둔화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대한 눈높이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시장은 눈높이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고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시장의 주도도 아니고 힘이 많이 부족하지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그 9월 말이 지나고 나면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그리고 10월 초 지나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좀 충격을 주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D램과 낸드 메모리 단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전의 한방 이 부분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한 방이 남아 있다. 사실 어쨌든 이 역전의 한 방을 그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직까지는 이벤트 공백이네요. 그렇죠.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분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관망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사실 실적과 밸류 측면에서 보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2분기에 10조 4천억 기록을 했지만 시장은 눈높이는 지금 13조 원대 후반에서 14조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이 이제 9월 초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추정치 상향 이런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상 보면 한 달 정도 남아있는 현 시점에 9월 중순 이후에 이에 따른 프리뷰, 즉 잠정 실적에 대한 추정치 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현 시점에 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매크로 전반적인 환경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항공물 비중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팔자 그리고 항공물 팔자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특히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도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게 투자자들의 지금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코스피 거래대금 보시면 뭐 8조 9천 그렇죠. 뭐 이 정도고 오늘 겨우 10조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6조 9천억 원이거든요. 거래 대금도 낮고 신용 잔고도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래대금이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닥 중소형주 랠리가 나타나고 그때 이제 H뱅 관련된 IT 소부장이 시장을 주도로서 이끌어가고 있을 때 그때의 코스닥 이런 거래대금은 10조 원에서 14조 원가량은 지금 계속 비중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 놓고 본다면 최근에 5조 원까지도 신용잔고 그 거래대금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6조 7조는 사실 연초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에 불과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최소한 이런 중소형주 장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IT 소부장이 다시 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려면 최소한 8조 9조 이상 꾸준히 찍어주는 가운데 10조 원 이상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한 10일도 안 남았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월화수 지나면 바로 목요일 날 FOMC 관련된 금리 인하가 있고요. 금리 인하로 인한 정책적인 피벗이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색깔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망 심리와 위험 회피 심리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1차적으로 먼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9월 초 들어서 다시 한번 급락하는 가운데 점검을 하는 부분이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는 특히나 이런 개인의 투심 그리고 투자 심리와 그리고 이런 리스크 회피 심리 이런 부분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수급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8월 초에 8월 2일과 8월 5일 급락하기 전의 시정 잔고 기준은 얼마였냐면 19조 5천억이었어요. 연중 고점은 대략 한 20조 5천억 정도 이 정도 선이었는데 19조 5천억에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8월 2일과 8월 5일을 지나면서 8월 초에 17조 천억까지 빠졌습니다. 2조 4천억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8월 초에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현 시점에 17조 8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수 올라온 거 감안하면 지금 18조 원 중반은 가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어제 코스닥이 한 3.7% 이상 급락하는 가운데 신용 잔고가 얼마만큼 또 많이
우리는 털렸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잔고 급감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내일 금융투자협회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싶어요. 최소한 우리가 수급상의 변곡점 이 부분을 잡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패닉셀링이다. 그리고 이런 반대 매매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 하루에 4천억에서 6천억 사이로 신용 잔고가 급감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단기 저점이라도 잡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신용 잔고가 그 정도 4천억 이상 급감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자. 그게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 IT 소비장 전반적으로 이쪽이 결국 화랑을 띠고 반도체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저점을 낮추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모습 자체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코스닥 거래대금 기준 10조 원이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수치, 지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는 좀 긴 호흡으로 천천히 투자하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듣다 보니까 제 결론은 갈 길이 멀다라고 그렇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FOMC까지 사실 시간이 짧지 않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용 잔고라든지 또 투자자들이 보는 게 고용 지표예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FOMC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 고용 지표 발표가 되죠? 그렇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ISM 제조업 지수가 이게 나오고 나서 월요일날 시장의 급락이 네. 이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었었죠. 화요일이었죠. 그 부분이 나타났었고 지금 특히나 이런 연준 의사결정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런 고용 지표가 연달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매주 목요일 날이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늘어났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1차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경우에 시장에서 빅스텝에 대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빅스텝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 시장은 급격한 경기 침체로서 이런 부분을 시그널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눈높이는 오늘 저녁보다는 내일 저녁이에요. 내일 그 장 시작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 내일 오후 9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수 즉 이런 그와 관련된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8월 평균 시간당 임금 이런 부분도 발표가 있는데 비농업 고용지수 즉 고용지표 발표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이제 다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다다음 주 목요일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와 관련된 지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CME 패드와치에서는 이에 따른 빅스텝에 대한 확률 이런 부분이 크게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빅스텝에 대한 확률 자체는 대략 한 20에서 30% 사이에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거의 한 40%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R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얼마만큼 씻어낼 수 있을지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자꾸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대응을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해 가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야 하는 장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반도체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장밋빛 전망이 이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전일에도 1조 6천억을 담았고요. 오늘도 4,600억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만 담았습니다. 대부분 IT주 위주로 계속해서 이걸 매수 기회로 보고 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주를 사는 개인들의 이 수급 상황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호흡을 얼마만큼 가져가는지 어느 정도 시각으로 지금 이 부분을 바라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시는 거라면 전 반대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종목 숫자가 지금 찍히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년 이상의 호흡으로 바라보고 투자하게 된다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에서 이제 실적의 추정치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숫자는 결국 D램 고정 가격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 스팟 가격 같은 경우가 꺾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가 트렌드포스라든지 D램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3개월, 6개월 고정 가격을 통해서 이미 3분기 가격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되었고 2분기 어느 정도 감산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증산적으로 돌아서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그걸 감안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시장의 눈높이는 13조 6,3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부 리포트를 통해서는 14조 이상 그리고 4분기에는 15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과거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믿게 된다면 오히려 한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즉 내년 이맘때 한 1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IT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이 종목을 보시면요. 최근에 6월달 기록했었던 고점은 낙폭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까지는 빠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고점 대비 정확하게 19만 6,200원 기록을 했고 19만 6,200원 기록을 했고 최근에 기록했던 가격이 정확하게 반토막입니다. 보시게 되면 9만 8,100원 기록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반토막 난 이후에 지금 현 시점 보시면 다시 한번 전 저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저점 추가적으로 깨고 9만 8천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IT 소부장 차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을 싹 집계를 해봤는데요. 2분기 실적 중에서 제가 반도체 한 34종목 정도를 엑셀로 정리해서 집계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1등 종목이 뭐였냐면 한미반도체였어요. 이거 어떻게 집계했냐면 매출액 증가율 순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집계를 해보았고 한미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151% 이상 성장하는 탑라인의 성장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고 지금도 거의 저점을 낮춰 나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최소한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8월 중순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갔었던 그 13만 원 이 부분이 안착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접근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PBR 지금 5배, 내년 기준 5배, 삼성전자 지금 장부가 기준 1.2배 언더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1년 이상 긴 호흡으로 모아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소부장은 투트랙으로서 지금은 타이밍이, 물탈 타이밍도 신규 접근할 타이밍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소부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그러면 뭐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IT 소부장이 아니라면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인데 그 눈높이 그냥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요. 네, 삼성전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탑픽으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이 9월 초입니다. 9월 중순 정도 지나면요. 10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눈높이가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13조 6,300억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또 하나 또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석 이후를 바라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이에 따른 추정치 상향에 따른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 시장의 저가 잡기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긴 호흡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PBR 자체가 뭐 올해 말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1.22배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네. 1.22배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 지금 10년간 평균을 보면 1.37배예요. 그걸 하회하는 모습이고 지난 10년간의 저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8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과거의 20년간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0.96배에서 0.98배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걸 가격으로 환산을 해놓고 보면 대략 6만 원 근처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이 중요한데요. 일단 저는 사실은 10만 원 이상 가격을 바라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존의 고점인 8만 8천 원 이 부분을 1차적인 목표가로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손절가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저가 6만 원대 이 부분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6만 원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단기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면서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S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확인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뒤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던 양지수 이내 힘을 잃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힘이 없고 또 상승 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간 부각됐던 이슈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 KCTC입니다. 앞서 쿠팡 측에서 물류 인프라에 3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지난 3일에 쿠팡 관련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역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KCTC가 16%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동방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18% 급등했다가 5%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 종목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대봉 LS 확인되는데요.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록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지난 28일에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요. 19%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DKND 올라왔는데요. 오늘 기업 가치 재고계획 공시하면서 영향 받아갔습니다. 27년까지 자사주 매입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8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소각하겠다라는 계획들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영향 받아가면서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27%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PPI 올라왔습니다. 오늘 양자기술 관련주들의 매수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소식이 나왔던 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측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광자 큐비트 칩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자기술 관련주들의 매수세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PPI 같은 경우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이 밖에 ICTK 같은 종목들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한컴위드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조정받았던 딥페이크 관련주들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딥페이크 관련한 예산안 12억 원 증액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한컴위드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또 모니터랩이나 센즈랩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종목 살펴보면요. 재룡전기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엔비디아의 급락에 영향 받아가면서 전력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 흐름들 이어졌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 전일장에 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10% 장중에 넘게 밀렸지만 그래도 종가는 하락폭 조금 줄이면서 7%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 밖에 산일전기,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전력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한전산업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오후장에 원전주들의 급등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앞서 체코 총리 특사와의 이 접견이 예정이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됐던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세론 나오면서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전산업이 9% 넘게 밀렸고요. 그 밖에 어제 주목받았던 우진엔텍 같은 종목들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화성밸브 올라왔습니다. 역시 동해가스전 관련해서도 오늘 매도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요. 오늘 투자 주관사 입찰 개시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간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일제히 밀렸던 모습이고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 14% 가장 큰 하방 압력 받으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확인됩니다. 전일장 유상증자 공시하면서 영향 받아갔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1,700억 원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장 예정일 같은 경우는 12월 26일이고요. 이 영향에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고 14%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BB테크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 보핏의 감속기 공급한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순손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좀 자극을 했습니다. 3년간 순손실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21년에는 28억 원, 22년에는 2배 가까운 손실액을 기록을 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 110억 원까지 순손실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오늘 매도세에 자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대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하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사실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실적일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대한민국 무기 수출 수입 배수 추인데요. 23년을 기준으로 3.3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출을 더 많이 한다. 수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방산주에는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세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고 중동 이슈도 잊혀질 때쯤 한 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평균이 64% 정도 됩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3%, 한화시스템이 100%가 넘고요. 현대로템, LIG넥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27%에서 87%까지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2분기 사실 방산주들 실적이 좋았는데요. 그게 앞서 살펴봤던 수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2%가량 늘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43%에서 50%로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 정도 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절반이 넘어가죠.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는 어떤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증권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았는데요.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는 거래 정지 기간입니다. 분할 이슈가 있죠. 27일부터인가요?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 수주 잔고의 70%가 수출 물량이고 인적 분할과 상관없이 현재 밸류에이션도 증명이 가능하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 탑픽 종목은 한화시스템 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이 점진적으로 종료되는 과정에서 향후에 양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올투자증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올에서는요. 수출 절벽 거리에 따른 멀티플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수출 절벽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달라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산 5개사 같은 경우는 27년, 28년 정도 돼야 수출 절벽이 다가옵니다.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수출 절벽이 29년부터 조금 더 늦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놨나 살펴봤더니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중동 전쟁도 있고 또 미국 대선까지 본다면 전반적인 섹터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반기에도 편안한 랠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또 대선과 관련돼서는 방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MHB 인베스트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간외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보니까요,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좀 시세가 살짝씩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 2시인가요?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장 후반부에 좀 시세가 붙은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겠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모빌아이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테슬라가 거의 다 잡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의 경우는 역시나 테마로리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좀 내용을 있는 기업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헤드쿼터를 맡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약 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해소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자율주행과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를 자꾸 찾게 되고 뉴스가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이 붙는 종목들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STO 관련해서 오늘은 좀 조정세가 나왔는데 시간외에서 현재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3% 소폭입니다만 올라가고 있죠. STO도 계속해서 테마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테마를 보실 때 오늘 가장 강한 테마가 뭐였습니까? 바로 딥페이크 테마였습니다. 테마의 강도는 역시나 새로움냐, 새로운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얼마나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냐 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통해서 우리가 테마의 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STO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관련된 시세들이 한 번, 두 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STO 관련된 법제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시세가 나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다시금 제 자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단기 시세, 단기 플레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테마는 테마답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시간 외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강원랜드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현재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중국 수요 좋을 거다라고 하고 또 뭐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도 또 나오면서 오늘 크게 좀 시세를 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갈 여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없어서 뒤에서 서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아침부터 소위 말해서 줄 서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좀 이제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추첨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수요는 상당히 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행성을 좀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막아놨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거의 몇 년 만에 이제 캐파 증설을 허용을 한 셈이죠. 그렇다면은 매출단만 놓고 본다라면은 과거에 비해서 일단은 점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원랜드 자체의 어떤 주가름이 장기 박스권에 들어갔다면 그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것을 노리고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 확장에 대한 기대감 또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은 해 보이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게 한빛레이저입니다. 한빛레이저가 오늘 장중에 시세가 나쁘지 않았네요.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현재 뭐 시간 외에서 좀 빠지고 있긴 한데 거래량이 좀 붙는 거 보니까 확실히 한빛레이저를 비롯해서 뭐 전기차, 화재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테마가 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죠.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내일은 실업률 관련된 지표들이 예정이 더 있다 보니까 시장이 뻗지 못하고 갇혀 있고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지나간 테마도 이제 끄집어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열폭주 테마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물간 테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이제 테마가 갈 게 없고 끄집어낼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제 장중에 올라갔던 것이 사실인데요. 역시나 이제 그 관련된 수혜
수혜주를 한번 찾았는데 역시나 이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스터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도 좀 오르다가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열폭주 관련된 것들은 실제 어떤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은 찾기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마답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답게 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뭐 쿠팡 테마도 갑자기 돌기 시작하고 워낙 매매할 게 없고 자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있던 테마들도 다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인 한전산업 보고 싶습니다. 장중에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8위에 올라 있습니다. 많이 빠져서 사실 속상해요. 네. 네. 일단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부터 시세가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체코 원전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난 상황입니다. 6,700원에서 19,500원까지 한번 시세가 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나온 시세는 디파동 시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이제 보여줬고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한번 시세가 났습니다만은 역시나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그런 노이즈가 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뻗지 못하고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한 가지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계속 태클을 걸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노이즈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쫓아가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 오는 것 같이 또 이제 물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라리 남들이 안 볼 때 그냥 그럴 때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다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튈 때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전략이 오히려 잘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MHB 인베스트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반기 모멘텀 아직도 풍성하다. 방산주 가져와 봤습니다. 관련해서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방산주가 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살짝은 아쉽게 흘러가고 있죠. 일단 어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정도 밀리는 것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또 잘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이런 기간 조정 정도는 이제 건전하게 좀 거칠 수밖에 없는 이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뭔가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신다는 생각으로 이런 하반기 모멘텀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 대선 리스크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되든지 간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제 대선이 있는 해에는 항상 이제 미국 방산주들도 평균 수익률이 한 10% 이상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다음 해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 시장들 보면은 사실상 이제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AI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 발표에 굉장히 좀 민감한 이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이 방산주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LIG 넥슨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여전히 뭐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주 내에서도 사실상 뭐 대장주의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슨이 좀 대장격으로 갔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최근에는 또 현대 로템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대장주가 많이 바뀌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중소형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밸류적인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뭐 비츠로시스라는 종목이라든지 관련 이제 기업들 특히 에스틱스 엔진도 이런 방산 관련주로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실 중소형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 뉴스에 이제 방산 중소형주들이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외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비츠로시스라든지 STX 엔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종목을 짚어주셨어요. 종목 이야기가 나와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좀 끌고 가고 싶은데요. 현재 거래 정지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장주가 바뀌고 좀 수급의 흐름이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인적 분할 이번에 하는 거는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뭐 어떻게 하고 앞으로 지배 구조가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주력 사업이 이제 누가 봐도 방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를 지금 이제 떼어놓는 이런 작업들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자회사 중에 비방산 계열도 이제 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하나정밀기계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 없는 기업들을 이제 인적 분할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좀 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로서 더욱더 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업 가치가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떠한 그런 이제 사업 효율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린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말이죠.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다른 방산 빅4라고 불리었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슨 뭐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뭐 거래 정지가 끝나고 재개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방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방산주를 보는 이유가 실적이 좋을 거고 실적이 받쳐준다면 뭐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잘 갈 수 있어서잖아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가 아니라 수출이 많아져야 되는 건데 네. 환율과의 관계는 없을까요? 우선은 그 부분이 조금 우려 요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또 이제 물량으로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진짜 놀랍게도 지금 방산주들이 특히 LIG 넥슨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지금 5년째 매년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이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수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벌어들였던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이제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보다는 조금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이제 수주 모멘텀 자체는 좀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런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한 요소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조선주들과 같이 봤을 때 이런 환이익에 대한 사실상 방어를 좀 잘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크게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하반기 이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더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을 앞둔 해에서는 방산주가 항상 이제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더 이런 상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어떠한 그런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너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지나치게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수출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악재 부분 살펴봤고 그럼 호재로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요. 하반기에 방산주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벤트라기보다는 사실 상반기 때는 이제 그 폴란드 쪽의 수주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증시를 좀 주가를 좀 견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그 폴란드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이제 동유럽 국가라든지 기타 뭐 중동 국가들로의 어떠한 그런 저변 확대가 좀 이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관련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 K2 전차도 마찬가지고 뭐 K9 자주포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동 쪽에서의 어떤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어떠한 국가에 대한 저변 확대 자체가 좀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MSPO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뭐 이제 미사일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뭐 잠수함이라든지 뭐 위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선보였는데 이게 지금 뭐 평가라든지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러브콜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제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저변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 이 점 자체가 저는 좀 이벤트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연히 뭐 3,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매출 다변화가 된다면 사실 한쪽에 쏠려 있는 건 리스크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을 다양한 나라에서 다변화한다면 조금 더 하반기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주가 차트를 쭉 열어보면 사실 방산주 중에서도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이런 급락장이 펼쳐지고 나서 제일 잘 올라오는 게 방산주로 꼽히기도 하기 때문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어려운데 방산주 접근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접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그 중소형 단은 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대형주 단에서는 제가 봐도 조금 이제 그 부담스러운 좀 자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실 고점 대비 또 많이 눌린 게 대표적으로 또 LIG 이제 넥스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상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앞서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떤 기술적인 이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LIG 넥스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이제 하락 정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될지 모를 때는 저는 이제 분할 매수만큼 또 좋은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방산주들의 어떤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뭐 내일 오를지 뭐 이틀 뒤에 오를지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그 방산주들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흐름이 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눌렸지만은 오히려 또 이제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으로
전으로부터 한 5%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좀 밀렸을 때 이때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분할 매수만한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방산주입니다. 그렇다면 좀 내년까지 4분기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긴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방산을 뭐 이제 하루 이틀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 이게 또 연말까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 뭐 엔캐리 청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지금 끝난 거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거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네, 자칫하다가는 뭐 B컷까지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률은 좀 적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네, 엔화에 대한 상승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어떤 급락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어떠한 그런 성장주 개념보다는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진 종목들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방산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닉셀링 이후에도 사실상 이제 바이오 다음으로 이런 이제 주가에 대한 리바운드 회복이 가장 좀 빨랐던 게 이 방산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조금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시장이 급락을 하고 나서 막 한 번씩 경기 방어 성격의 종목들이 오릅니다. 통신주 그랬고요. 뭐 석유화학주들도 그랬고요. 꾸준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차트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경기 방어 성격인데 또 연말에 가면 미국 대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짧게 보기에는 진짜 아까운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제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아직 좀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내려올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그때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방산 업종 내에서 가장 이제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산 업종 같은 경우에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 되는데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3배에서 1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상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뭐 방산 쪽도 있지만 이만큼 이제 철도 매출 비중도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철도 사업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되면서 어떠한 그런 주가 프리미엄을 상대적으로 좀 못 받았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결국에 이제 철도 사업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결국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해결이 되고 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또 이제 그 고속전철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규모가 지금 7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방산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그 철도 사업에 대한 어떠한 그런 회복세에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사실상 2023년 대비했을 때 사실상 주가가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음에도 이런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본다면은 작년보다 이제 올해가 더 싸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EPS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EPS 이제 추정치가 작년에 한 1,400원 수준인데 올해는 한 3,000원대로 지금 상승 중이고 PR은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제 종목을 좀 길게 보실 때는 사실상 이렇게 뭐 무조건 이제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가격이 아닌 뭐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까지 좀 따져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도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거.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떠한 변동성에 의해서 좀 크게 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철도와 방산 둘 다 하고 있는데 철도 부분이 조금 해결되면서 방산의 프리미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표들 상에서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라면서 현대로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시선, 오늘 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이어서 6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쏠리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예측을 좀 해보면 7월 구인 건수 같은 경우 23만 건 이상 줄었고요. 또 해고 건수는 20만 건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됐다라는 것들을 연준이 확인을 하면서 9월 금리 인하는 비컷 단행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우세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고용 지표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일에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드의 실질적인 2인자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인사인데요. 최근 그런데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가까워지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나올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6일부터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죠. IFA 2024가 개최가 됩니다. CES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콘클래스와 함께 세계 3대 IT 박람회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그리고 가전을 연결시키는 AI 홈 관련 기술들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들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일, 그러니까 국내 시간 6일, 오늘 밤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이 AI 반도체 수혜를 입는 기업, 엔비디아 다음으로 브로드컴을 꼽기도 하는데요. 브로드컴의 실적 역시나 낙관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스닥 반등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실적 발표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선물 시장이 좀 돌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좀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일단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101.24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낙폭을 좀 줄여내는 상황 속에서 미국 선물이 돌려냈습니다.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선물이 0.1% 뭐 소폭입니다만 하락하지 않는다, 다시 돌려냈다라는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지금 시장을 계속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 보시고 미국장도 살펴보셔야 우리 시장에서의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이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미국 시장이 돌려내면서 조금 내일은 힘을 내면서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